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12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고려의 사회와 사상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유행하다. 즉, 고려에서 유행했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의 토착신앙의 유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착신앙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원래 계속적으로 내려오던 신앙들, 이런 거 이제 토착신앙이라고 하는데,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동명성왕, 발음이 잘 안 되네. 동명성왕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고구려 주몽을 부르는 다른 말이에요. 자,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 그리고 태조 왕건을 신격화합니다. 왜 고려에서 주몽을 신격화하느냐, 고구려 시조를 신격화하느냐. 왜냐하면 고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를 세운 주몽을 이제 신격화하는 거고요. 태조 왕건, 고려의 시조인 태조 왕건도 신격화, 신으로서 취급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고려의 왕을 용의 후손으로 여겨서 신성시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고려에선 여러분들 팔관회라고 하는 게 개최가 돼요. 자, 팔관회 밑에 있는 그림 자료를 보시면 어떤 행사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행사, 팔관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고려의 주요 지역이었던 수도 개경, 그리고 서경에서 개최를 주로 했고요. 하늘의 신, 그리고 산, 강, 용을 섬기는 이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에서 이전부터 믿었던 신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의 행사로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섬기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교, 여러분들 아시죠? 불로장생, 그리고 현세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 도교. 이 도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왕실이나 국가에서 자신들의 안녕을, 평안함, 안정적인 거, 이런 거 기원하기 위해서 도교를 믿고요. 주로 귀족과 왕실에서 믿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도교 안 좋아한다고 했지. 불로장생하는 건데 힘들어 죽겠는데 오래 살고 싶지도 않잖아. 그죠? 자, 주로 귀족과 왕실에서 믿었다. 자,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라 말부터 유행을 합니다. 신라 말부터 유행을 해서 호족들이 받아들이죠. 근데 이게 고려시대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고려 안에서 유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 풍수지리설 사상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런 사상이 뭐냐면 서경길지설이라고 해. 서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서경 맞아요. 지금 현재 북한의 수도 평양이자 옛날 고구려 수도였던 그 평양, 고려시대에는 서경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 서경이 길지라는 건 얘들아 좋은 땅이라는 뜻이야. 서경이 좋은 땅이다. 자, 풍수지리설 안에서도 서경길지설이라고 하는 요 사상이 굉장히 고려시대에 유행을 했는데, 서경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서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나아가는 북진정책이 여러분들 태조 왕건 때 추진이 됐던 거고, 그리고 고려 중기에 묘청 같은 경우에는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지금 이자겸의 난 같은 거 발생하고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지러운 건 개경 땅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땅 기운이 왕성한 서경, 좋은 땅인 서경으로 옮겨야 돼. 이런 거에 영향을 주었던 것도 바로 서경길지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즉 전부 다 풍수지리설에 속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교 사상의 발달과 역사서의 편찬. 유교는 얘들아 계속 말을 하지만 중국의 공자가 주장했던 사상이고요. 그리고 도덕, 예의범절, 충성, 효도, 의리,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했잖아. 이 유교에 속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나중에 고려 말에 들어오게 되는 성리학도 포함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유교 사상 여러분들 굉장히 왕들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교에서는 왕을 아버지와 같이 섬기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고려의 지배자들 역시나 유교 사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유학교육을 당연히 실시를 해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섬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 중앙에 마치 국립대학교예요. 지금의 서울대학교 같은 수도에는 국자감을 설치를 하고요. 개경에 국자감이 있었단 소리야.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방에는요, 지방대학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학을 공부하는 향교를 설립을 해서 유학교육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유학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유학자들 대표적인 거 두 사람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최승로라고 합니다. 최승로 아시죠? 바로 성종 때 시무이 18조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28가지 방안입니다.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성종이가 올렸던 개혁안인데 여기 안에 보면은 유교 정치를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성종이 요거 받아들였다고 했죠. 성종의 정책을 뒷받침했던 이 최승로라고 하는 학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충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최충의 별명이 뭐냐면 얘들아, 해동의 공자야. 해동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라고 했잖아. 즉 고려의 공자다. 그 정도로 유학교육에 굉장히 박식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낙에 이제 유학 지식에 빠삭하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 최충에게 배움을 받고 싶어서, 이 사람이거든? 최충에게 배움을 받고 싶어서 전국 각지에서 몰리는 거야. 그래서 최충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9개의 교실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사립학교죠. 그걸 바로 9개의 교실, 제가 교실이라는 뜻이거든. 구제학당이라고 합니다. 최충이 유학교육을 유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사립학교, 구제학당을 설립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국자감으로 안 가고 향교로 안 가고 여기로 다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자극받은 주변 사람들도 나도 학교 세울래, 나도 학교 세울래 라고 해가지고 사립학교, 사학이라고 해. 사립학교 12개가 굉장히 고려시대에는 융성했다고 합니다. 잘 나갔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국자감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사교육을 실시한 사립학교인 사학시비도는 점점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고려시대에 보였다고 한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들어왔던 성리학, 유학의 한 종류라고 해서 유학의 한 종류입니다.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 유학의 한 종류인 성리학은요, 고려 말에 원나라로부터 수용되었는데요.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안양이라고 하는 분이 고려 충렬왕 때, 충자 붙은 거 보니까 이거 원간섭기 때잖아, 그치? 원간섭기 때 고려에 처음으로 소개했던 학문, 바로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유학의 한 종류인데 이거 되게 재밌고 굉장히 의미 있어. 이걸로 하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안양이 고려에 처음으로 소개를 한 거죠. 이런 성리학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이게 유학의 한 종류다 보니까 당연히 도덕, 예의, 범절, 충성, 효도, 의리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간의 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도덕적인 거 굉장히 중시하는 게 성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여기에 도덕, 예의, 범절 이런 것까지 플러스 되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라는 거. 자, 근데 이 성리학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은 2세기나 정도전이나 정몽주라고 하는 고려 말에, 얘네가 이제 신진사대부예요. 이런 고려말 신진사대부가 이 성리학을 개혁사상으로 수용합니다. 당시에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굉장히 나라를 잡고 있었는데 불교가 너무 썩었고 검문세족이랑 손잡으면서 점점 타락한 상태다 보니까 신진사대부는 이 불교가 아닌 성리학을 개혁사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불교의 폐단, 불교는 썩었어.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지도할 때는, 다스릴 때는 성리학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 라고 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서 신진사대부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퀴즈에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고려의 역사서의 편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파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배우기 전에 우리 고려시대 건국부터 태종왕건이 건국한 거, 그 다음에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 배웠어. 근데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들 1170년에 무신정변이라고 했죠. 무신정변 기준으로 해서 건국 때부터 무신정변까지는 고려 전기, 무신정변 이후부터 멸망까지는 고려 후기라고 한다고 했어. 자, 이 고려 전기와 후기의 역사서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고려 전기, 여러분들은 고려 전기의 역사서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여러분들 밑에 실제 사진도 나와 있죠. 현재 존재하는 한국의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거야. 이미 이전에 쓰여 있는 것들이 수많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존재해요.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이 삼국사기는요, 여러분들 김부식 여러분 배워봤는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사람이잖아. 김부식은 개경 세력이자 문벌귀족이고 문벌귀족의 사상은 유교 사상이라고 했죠. 이걸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쓴 역사서에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 삼국사기를 편찬을 하는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역사만 알고 우리나라 역사 모르는 이 사람이 많으니까 이 한탄스러운 마음에 후세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편찬을 한 책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시대 적은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적은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특이한 점은 김부식이 얘들아 유학자야. 유교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책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신하들 중에서도 충성한 신하들, 도덕적으로 청렴했던 신하들, 왕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첨령하고 그다음에 유교를 중요시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쓰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상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사기를 썼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신비한 내용은 삭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구려의 시조, 뭐 주몽 같은 경우에도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둥, 막 이런 얘기 다 빼버려. 이런 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신비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요. 유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있을 법한 일들을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삼국사기가. 즉 유교적으로 이거 도덕, 예의범절 이런 것들, 예의 이런 것들 유교적인 사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합리주의, 즉 신비한 거 빼버리고 이치에 맞는 것만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관, 사관이라고 해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역사책이 바로 삼국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어렵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의 역사서 한번 볼게요. 고려 후기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때가 우리가 몽골에 저항하고 원간섭기 때잖아. 그리고 고려 말에는 이제 성리학 들어왔을 때고 이때가 이제 후기인데 이때 계속 이제 우리가 몽골의 침략을 받고 심지어 원나라의 간섭까지 받는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주성, 우리나라의 자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역사책이 많이 편찬이 됩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은 여러분들 주몽이야. 주몽. 동명왕 부르는 다른 이름들 엄청 많죠. 추모도 있고요. 동명성왕도 있고요. 동명왕도 있고 다 이거 주몽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했어. 즉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동명성왕, 즉 고구려의 주몽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신이한 행적들, 특이한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서술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이런 대단한 민족으로부터 우리가 계승해가지고 고려란 나라가 세워진 거야.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얕잡아볼 그런 나라 아니야. 라고 하는 민족의 자주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명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 토대로 해가지고 고구려 계승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아셔야 돼요. 동명왕은 주몽이니까 이걸 고려시대에 썼다는 건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자, 이련은 여러분들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전해지는 여러 얘기들 설화라고 해요. 그리고 민간에 전해지는 민간 신화들 이런 것들을 이련이 다 수집을 해가지고 온갖 신기한 기록들, 누군가는 보기에 뭐 김부식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얘기들도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삼국유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유가 얘들아 남을 유자야. 기본적인 정말로 정치적으로 기록된 정사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홀대하던 그런 역사들도 다 남은 것들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는 역사서 최초로 단군한검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을 합니다.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다 빼버렸거든. 근데 이련은 쓴 거야. 곰, 호랑이 얘기까지 그냥 다 집어넣은 거야.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이랬다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남다르다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그런 자주성, 자부심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 역시나 반영되어 있다는 소리죠. 이게 원간섭기에 쓰여진 책이거든. 우리가 원나라에 간섭받을 만한 그런 민족 아니야.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대단했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이 삼국유사와 비슷한 책이 또 뭐냐면 얘들아, 바로 이승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이거든. 이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나 고조선의 당군, 건국 이야기가 나와 있어. 당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로 봐요. 처음 조상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민족의 자주의식이 반영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공통점이 꽤 많이 나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공통점이 나와가지고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을 하면은 당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하였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당군이라고 하는 공통점. 요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원간섭기 때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략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쓰여진 역사책이야. 자, 이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뭐 우주의 이치라든가 인간의 심성이라든가 도덕, 예의 이런 것들 전부 다 영향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책을 썼다고 합니다. 성리학적인 유교사관이 반영되어 있다. 즉 성리학과 유교를 강조하는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들아 학습지의 사료 2를 잠깐 볼게요. 김부식이 고려 전기에 썼던 삼국사기, 그리고 고려 후기에 이규보가 썼던 동명왕평, 여기에 나와 있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동명성왕, 여러분들 고구려 주몽이죠. 주몽의 죽음이 삼국사기에도 적혀있고 동명왕편에도 적혀있거든. 근데 거기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한번 볼게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주몽의 죽음에 대해서 가을 9월에 동명성왕, 즉 주몽이 돌아가시니 그때 나이가 40살이었다.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장사를 지내고 동명성왕이라고 불렀다. 그냥 내용이 심플합니다. 40살에 죽었다. 어디에 장사 지냈다. 장례를 치렀다. 딱 이렇게만 딱 나와 있는데 그 동명왕편이 얘들아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하는 이규보가 쓴 책에 적혀있는 책이 한 챕터거든요. 그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 동명왕편에 나와 있는 주몽의 죽음을 보면 가을 9월에 동명성왕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으니 이때 나이가 40살이었다. 태자는 동명왕의 아들, 황제의 아들 태자라고 하죠. 태자가 동명성왕이 남긴 옥채찍을 대신 용산에 장사 지냈다. 동명성왕이 주몽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왔대. 그래서 안 내려오니까 이제 그 아들이 하늘로 가셨구나. 이제 이 지상으로 오지 않으시는구나. 동명성왕이 남긴 옥채찍을 대신 장사를 지냈대. 이건 굉장히 신비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잖아. 신비한 내용. 근데 여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있는 것만 적었어. 그지? 자,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기이한 일들, 신비한 일들은 적지 않은 합리주의적인 사관이 반영되어 있고, 근데 이규보가 쓴 거는 본인도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지. 하지만 이런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게 전해져 내려오니까 다 적은 거잖아. 우리 민족이 이때 이만큼 대단했고, 이런 대단한 사람의 피가 우리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주의식, 우리의 자주성,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규보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규보는 동명왕평 쓰면서 신비한 내용 다 썼잖아. 근데 삼국사기는 아니잖아. 그거에 대해서 평가한 거 볼게. 공자, 유교의 창시자 공자 말해요. 공자는 괴이한 힘과 이상한 힘과 어지러운 신을 말씀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상한 거, 있을 법한 것만 했지 뭔가 신비한 것들,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았다. 있는 것만 말했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근데 구삼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보니까 별 내용들이 다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지만 현재 남아있지 않는 책이거든. 근데 거기에는 온갖 신기한 얘기들이 다 적혀 있었나 봐요. 지금은 몰라, 우리가 안 남아있으니까. 근데 구상국사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별 신기한 얘기가 다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니까 환상이 아니라 이거는 신성한 거고, 귀신이 아니라 이거는 신과 관련된 거였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이런 신기한 얘기들은 다 생략했다. 왜냐하면 국가의 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뭔가 교훈이 되기 위한 글이니까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여긴 것 같다. 굳이 후세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김부식은 안 쓴 것 같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신성한 거고 신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적을 거야. 그래서 나는 동명성왕 주몽을 적을 때 신비한 내용도 다 적었어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김부식이 그럴만하긴 하지만 이건 필요한 거야. 삼국사기는 좀 그 점은 아쉬워 라고 평가를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고려시대 불교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고려는 여러분들 불교를 국교로 했던 나라예요. 국가의 종교야. 모든 사람이 다 믿거든요. 자, 그래서 국가가 불교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서적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와 관료층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불교는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몽골의 침략, 최씨무신 정권 때, 최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려고 8만 대장경을 조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해인사 장경판전에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불교 경전에서 좋은 어록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었어. 그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데 요걸 간행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야. 이게 바로 금속활자거든. 자, 여러분들 그 인쇄술에는요, 여러분들 당시에는 프린터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책을 만들 때는 손으로 다 쓰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8만 대장경처럼 목판에다가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가지고 요거 자체에다가 종이를 잉크 바르고 먹 바르고 종이로 해가지고 찍어내는, 목판에다가, 나무로 만든 판에다가 글씨 하나하나 새기는 거 목판 인쇄술이라고 해. 8만 대장경은 목판 인쇄술이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이 8만 대장경 판이잖아. 목판이잖아. 근데 직지심체 요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금속활자본이야. 금속활자본. 무슨 말이냐면 목판은 얘들아 이 하나의 내용밖에 못 담잖아요. 근데 금속활자는 하나하나 글씨를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가, 나,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끼워 넣기 해가지고 어떤 책이든지 계속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나하나의 할자를 끼워 넣어서 책을 찍어내는 거 금속활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여러분들 남아있는 게 바로 고려의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려시대의 선종과 교종의 통합 노력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전에도 배웠지만요. 불교를 믿는 방법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하나는 불교책, 경전, 그리고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이론들,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는 거. 이거를 따르는 불교의 종파를 교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게 뭐가 중요하냐. 참선 수행을 해야 된다. 내가 부처님이구나 마음으로 닫고 깨달아야 된다. 요거 중시하는 거 선종이라고 했잖아. 고려시대 여러분들 계속 교종과 선종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대립이 있으니까 이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고려 중기에 등장했던 사람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자,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은요. 교종승려예요. 원래는 이 교종을 따르는 교종승려인데 해동천태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파를 창시를 해가지고 선종까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해동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에서 주장했던 이 의천의 사상이 뭐냐면 바로 교광겸수라고 하는 사상이야. 얘들아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 무조건 요거는 그냥 외워야 돼. 해동천태종, 교광겸수, 의천은 세트야. 이 교광겸수가 어떤 뜻이냐면은 교는 교종에서 중시하는 뭐 이론을 닦는 거, 이론 공부를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교라고 한자어로 하고요. 관은 볼관자야. 마음을 보는 거야. 이건 지금 참선을 하는 거거든. 마음을 닦는 거.
볼관자를 써 마음을 본다. 참선, 즉 겸은 겸한다, 같이 한다라는 뜻이야. 겸, 뭐뭐를 겸한다, 겸직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 이거는 같이, 함께라는 뜻이고 수는 닦는다, 수행한다 라는 뜻이거든. 즉 교관겸수는 이론 공부와 참선 수행을 같이 닦아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즉 이론의 연마와 실천의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즉 이론 공부만 하자고 하는 건 교종이고 참선만 하자고 하는 건 선종이잖아. 이거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는 거, 이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의천이 주장했던 이론이고요. 의천은 얘들아 원래는 고려의 문종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야. 넷째 왕자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아들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는 스님이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천 같은 경우에는 교종 승려로 들어가면서 당시 상황에서 이런 대립을 없애기 위해서 나뉘어진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모든 걸 같이 하자. 경전도 읽어라, 수행도 해라, 같이 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 이후 고려 후기에 이제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고려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얘들아 어떤 거든 간에 계속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으면 썩기 마련이야. 지금 고려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고려 후기로 가면 갈수록 불교가 점점 세속화되고 불교가 정치와도 손을 잡게 되고 막 땅도 늘리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점점 불교의 세속화가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반대를 하면서 불교의 원래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얘들아 결사운동이라고 하거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불교를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 이거 결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무신정변 이후에 전개된 결사운동 한번 볼게요. 자, 이분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진울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디딤영상 퀴즈에도 나와. 자, 진울은요 여러분들 선종승려입니다. 선종승려니까 수행을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근데 이 진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불교는 썩었어. 지금 불교 너무 세속화되고 있어. 너무 세상이랑 손을 잡고 있어. 세상 일에 간섭하지 마. 불교 원래 모습으로 들어가서 참선하고 마음을 닫고 부처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결사운동, 불교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사운동을 진울이 추진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교종과 선종도 통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울은 두 가지 파트에서 둘 다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결사운동, 불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나랑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 모여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결사, 모임을 만들어. 그 모임 이름을 정예결사라고 해. 정예결사. 다른 말로 얘들아 수선사라고도 해. 그래서 정예결사 이거를 조직을 해가지고 결사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불교 세속화되면 안 돼라고 하는 운동이란 뜻이야. 근데 그 운동을 이끌었던 모임명이 정예결사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 진울이 속한 불교 종파를 조계종이라고 하거든. 이 조계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종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진울은 선종승려니까. 그래서 이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사상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정해쌍수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도노점수라고 하는 거야. 자, 정은 얘들아 참선이란 뜻이거든. 선종에서 중요시하는 참선이란 뜻이야. 해는 얘들아 지혜롭다 할 때 해자야. 즉 지혜. 이거는 얘들아 경전, 불교 경전이나 교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참선과 경전 교리 공부를 같이 수 닦아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참선과 교리 공부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정해쌍수. 자, 그리고 도노점수. 도노점수가 뭐냐면 도노는 얘들아 갑자기 깨닫는 걸 도노라고 불러. 갑자기 깨닫다. 선종에서 참선하는 게 그거잖아. 계속 부처님의 부처님이 어땠을까, 뭐 이런, 부처님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였을까,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가 봐. 나도 이제 부처님이야. 뭐 이렇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깨닫고 난 후에도,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그래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란 뜻이야. 계속 수행해야 된다. 깨달은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난 이후에도 수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도노점수라고 합니다. 정해상수와 도노점수라고 하는 사상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진울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반복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요새라고 하는 분도 이제 결사운동을 추진을 하는데 백년결사라고 해가지고 강진의 백년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거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교계의 세속화 비판하면서 결사운동을 추진을 하고요. 참회, 뭔가 반성하고 깨달아야 된다. 염불, 계속 중얼중얼 입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스님이 바로 요새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자, 이렇게 무신정변 이후에 전개된 결사운동, 진울과 요새의 운동 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원간섭기 때 와서는 불교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제 불교가 얘들아 완전히 썩어버려. 자, 불교의 개혁적인 성향이 완전히 약해집니다. 이 권문세족이랑 이제 불교계가 손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이 불교도 대농장을 소유를 하고 농민들도 계속 수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이 불교는 썩었어 라고 하면서 성리학을 개혁사상으로 받아들여서 비판한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진 자료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